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밤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그 기준을 뛰어넘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도 자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순간에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의 6기둥.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13장. 아이의 자존감. 자녀 양육에서 적절한 목표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완전한 의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양육이 성공적일 경우 아이는 그러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도전들에 적절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적, 심리적으로도 자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개인적 정체성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또 분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분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아를 발달시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한편으로 이 과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최초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이 과정은 방해받거나 좌절당하거나 가로막히거나 궤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정서적 성숙의 어떤 단계에서 파편화되고 분열되고 소외되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어딘가에서 발이 묶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심 목표는 자율성을 향한 성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멋진 격언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양육이란 먼저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격언입니다. 아이에게 굳건한 기반이 주는 안정감과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진공 상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랍니다. 서서히 펼쳐지는 개별화와 자율성의 드라마는 오직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는 첫 번째 만남, 관계에서 아이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온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자기를 파열시키는 공포와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만남들 속에서 아이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거부당하거나 비하당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적절히 균형 잡힌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며 자랄 수도 있지만 마냥 어린애 취급을 하는 과잉 보호를 받거나 보호가 부족해 미처 갖추지 못한 자질을 발휘해야 하는 상태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룰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하는 자기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조건. 자존감과 관련해 심리학자들이 거둔 가장 뛰어난 성과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한 예로 스탠리 쿠퍼 스미스의 기념비적인 저서 자존감의 선행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쿠퍼 스미스는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녀를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아이로 자라게 하는지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쿠퍼 스미스 연구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쿠퍼 스미스는 가족의 교육 수준, 지리적 생활 환경, 사회 계급, 아버지의 직업이나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늘 집에 있는지 여부가 아이의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아이와 그 아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어린이 맺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쿠퍼 스미스는 아이의 높은 자존감과 관련된 5가지 조건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두 번째, 아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행되는 한계 안에서 자랄 때. 이때 아이에게 제시되는 한계는 공정하고 억압적이지 않으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에게는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평가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아가 한계를 지켰을 때 아이는 흔히 한계에 따르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았을 때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거나 조종하려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창피를 주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응할 수도 있고 응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부모는 언제나 아이의 욕구와 소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모는 신중하게 그어진 한계 안에서 기꺼이 가족의 규칙을 두고 협상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가정에서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늘 살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닌 부모는 징벌적 훈육에 덜 의존하고 긍정적 행동에 대한 보상과 강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부정보다 긍정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사회생활과 학업에 관심을 보이고 아이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행동과 실행의 측면에서 높은 기준과 높은 기대를 지지할 때 이런 부모의 태도는 무엇이든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윤리적이면서 현실적인 기대를 품고서 이러한 기대를 정중하고 너그러우며 억압적이지 않은 태도에 실어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즐기는 경향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의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아이는 살아있는 사례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을 봅니다. 연구에서 밝혀진 자존감의 선행 조건들을 신중하게 설명한 뒤에 쿠퍼 스미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높은 자존감을 지닌 경우 그 부모들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육 태도나 관련 행동은 없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쿠퍼 스미스의 마지막 논평은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심리적 발달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때때로 아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교사이거나 조부모이거나 이웃이라는 사실과는 별도로 거듭 강조했듯이 아이의 성장에서 외적 요인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일 뿐 아니라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사고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평생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자존감을 성취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일은 부모가 더 쉽게 만들거나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아이가 자존감의 6가지 실천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삶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부모가 더 쉽게 만들거나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6가지 실천은 부모의 양육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의식, 자기 수용, 자기 책임, 자기 주장, 목적의식, 자아 통합을 북돋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가 자존감에 도움이 될 행동을 익힐 가능성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이 6가지 실천은
부모의 양육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는 무력감을 낳는다.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갓난아이에게 부모의 행동과 관련해 안정과 안정감을 얻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생리적 욕구 충족, 위험으로부터 보호, 전반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돌봄이 포함됩니다. 또 아이가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환경을 만드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리와 개별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훗날 스스로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정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제대로 된 경계감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다른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삶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확신해야 한다면 그 토대는 바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안정과 안정감의 욕구가 유년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형 정은 청소년기에도 계속되는데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정생활이 10대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나는 이 욕구가 좌절된 데서 비롯된 트라우마가 장기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공포를 경험한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떤 내담자들은 태어난 직후 몇 달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거나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당한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드러냅니다. 그런 내담자들은 불안의 강렬함이나 넓은 범위뿐만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어른 몸 안에 있는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로서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로도 구분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른의 내면에 있는 아이로서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런 내담자들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출생 트라우마의 가능성은 제외하고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자란 환경과 어린 아이로서 받는 대우라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타고난 기질에 따라 불안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확실히 역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에겐 전혀 트라우마를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 다른 아이에겐 트라우마를 초래합니다. 물리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우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 노려보는 눈빛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협적인 가족 구성원은 그 자체로 공포일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곳에서 느끼는 공포, 견딜 수 없는 무력감으로 아이를 밀어넣는 그런 공포 말입니다. 38살의 간호사 소냐는 내가 무심코 목소리를 아주 약간만 높여도, 특히 내가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소냐는 자신의 가장 오랜 기억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람 안에서 소냐가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기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소냐는 이 세상이 적대적이며 위험한 장소라고 거의 몸속 세포 수준에서 느꼈습니다. 소냐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거의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고, 그것은 낮은 자존감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추측컨대 소냐는 평균보다 훨씬 민감하게 불안을 느끼는 성향을 타고난 데다가 비합리적인 부모의 지배를 받으며 자란 것이 상황을 더 악화한 듯 했습니다. 34살 난 철학교수 에드거는 자신의 가장 오랜 기억이 아버지가 가죽 뒤로 자신을 난폭하게 때리는 동안 침대 위에 강제로 서 있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거의 아버지는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능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꼭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죽일 수 있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34살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항상 두려웠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느끼는 공포가 클수록, 그리고 더 이른 시기에 경험할수록 튼튼하고 건강한 자기 감각을 세우는 과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소진시키는 무력감,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6가지 실천을 배우기는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감정은 아이를 보호한다는 바람적인 양육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과 자존감. 오늘날 우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욕구들이 충족되었더라도 신체 접촉이 없으면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갓난아기의 두뇌 발달을 돕는 감각적 자극을 전달합니다. 신체 접촉으로 우리는 사랑, 관심, 위안, 지지, 보살핌을 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 같은 신체 접촉은 건강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서구권에서 아기 마사지가 매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때 신체 접촉의 힘은 대체로 직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구권이 다른 지역과 달랐던 한 가지 이유로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육체에 대한 편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신체 접촉입니다. 아이는 단어를 이해하기 한참 전부터 신체 접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촉 없이 사랑한다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공허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리적 실체를 갈구합니다. 실체 없는 관념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로서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픔은 결코 깨끗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본 적이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왜 신체 접촉을 꺼리고 심지어 역겨워하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째서 부모님은 절 꼭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조차 절 만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유년기의 박탈감에서 비롯된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고통은 대부분 억압됩니다. 자기 존재를 참을 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서 의식을 축소하고 정신적 마비 상태를 유발합니다. 자기 인식은 회피합니다. 이런 전략은 종종 평생 지속되는 행동 패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박탈된 경우에 그 밖의 다른 심리적 요인들에 따라 이후 삶에서 2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반응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둘 다 소외를 표현하는 것이고 둘 다 자존감에 해롭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성인들은 두려움과 함께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보이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뒤로 물러섭니다. 특히 이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굴욕감을 남길 뿐입니다. 결국 자아 통합과 자기 존중이 이 전투에서 희생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인간관계에서 개인을 고립시킵니다. 진짜 사랑, 아이를 조종하는 사랑.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 감정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표현, 보살피는 행동, 아이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보이는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유능한 부모는 아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 분노나 실망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부모는 거부에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아이의 가치는 시험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성과와 결부될 때,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때,
아이는 진짜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복종과 수능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이는 진짜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그런 메시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넌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지금 그대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좀 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언젠가는 충분해지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우리의 기대를 채울 때 비로소 충분해질 거야. 난 충분해 라는 말은 나는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감정을 받아줄 때 자존감이 자란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아이는 그 반응을 내면화하고 자기 수용을 배우기 쉽습니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할 때 아이는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받아들임은 의견이 같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음이나 논쟁, 잔소리, 심리 분석이나 모욕 또한 받아들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느끼거나 저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회유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거나 아예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부추김을 받는 셈입니다. 흥분, 분노, 행복, 갈망, 두려움을 평범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고 잘못된 것이며 나쁜 행동이거나 불쾌한 일로 취급받는다면 아이는 속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자기를 거부하고 자신과 분리될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로 아이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본성, 기질, 관심사, 열망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 부모가 보이는 몇 가지 태도는 아이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의 모든 자기 표현 행위에 부모가 늘 즐거워하거나 달가워하리라는 생각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는 운동신경이 뛰어난데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예술가 기질이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타고난 리듬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차분한데 아이는 요란한 장난꾸러기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외향적인데 아이는 내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매우 사회적인데 아이는 사회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정반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받아들일 때 자존감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른 대하듯 아이를 존중하라. 어른에게 존중받는 아이는 자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을 대할 때처럼 아이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아이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하임 G. 기트너가 말했듯이 손님이 음료수를 엎질렀을 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칠칠 맞지 못하게 넌 대체 문제가 뭐니?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아이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 아이가 손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낫습니다. 음료수를 엎질렀구나. 부엌에서 키친타올 좀 가져다 줄래? 한 번은 어떤 내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훨씬 더 정중하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라든가 고맙습니다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말하는 사람까지 높여줍니다. 부모들은 다음 이야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할 때 늘 주의하라. 아이들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잘할 것이다. 아이를 가리켜 멍청하다거나 꼴사납다, 못됐다, 실망스럽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아이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배웁니다.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저절로 아이를 존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녀딸 애슐리가 5살 때 일입니다. 아이를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리자 애슐리는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나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애슐리가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할아버지 라고 말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슐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을 안 듣고 계시잖아요. 나는 곧바로 멈추고 애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아이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기.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내가 심리적 가시성이라 부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가시성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가 내 행동에 들어맞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난을 걸었을 때 상대가 다시 장난으로 받아주는 경우, 내가 기뻐할 때 상대가 내 기분을 충분히 이해해주거나 내가 슬퍼할 때 상대가 공감해주는 경우,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상대가 그 일에 감탄하며 같이 웃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나는 상대가 나를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보이는 존재로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말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난을 걸었을 때 상대가 마치 내가 적대감을 품고 일부러 못되게 군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내가 기뻐할 때 상대가 짜증을 내며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말하거나 내가 슬퍼할 때 가식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상대가 트집 잡고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해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논쟁을 벌일 수도 있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의 말에 이해를 표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다면 심지어 언쟁을 벌이는 중에도 둘 다 상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시성을 느낄 때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현실, 같은 우주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가시성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현실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에는 같은 현실에 살고 있다는 일치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욕망은 일종의 객관적 형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적으로만 개인의 고유한 관점에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보이는 반응이 나의 내적 인식에 들어맞는다면 그 상대는 내 존재를 객관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울이 됩니다. 나는 너의 반응에 비친 나 자신을 본다. 가시성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적절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피상적으로만 가시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이 좋다면 더 깊게 가시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낭만적 사랑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심리적 가시성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싶은 의욕으로 가득 찹니다. 아마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만큼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봐주고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한창 자아가 형성 중인 시기에는 더욱 절박한 욕구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부모가 반응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나는 기분을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경험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는다면 아이는 비가시성과 방향 감각 상실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 느껴지고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천사처럼 착하다고 칭찬받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는 아이도 마찬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심리치료에서 만난 성인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겪은 비가시성의 고통이야말로 발달 과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어른이 된 뒤에는 타인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인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문장 줄기를 제시하고 문장을 완성하게 했더니 다음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에게 보이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나 자신에게 보이는 존재였을 것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희망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아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예회에서 역할을 하나도 맡지 못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충분히 공감하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런,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이럴 때 아이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보이는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때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모질게 대꾸한다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살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니? 아이가 한껏 들뜨고 설렘 표정으로 집으로 달려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이럴 때 아이는 가시성을 느낍니다. 이때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꼭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야겠니? 너란 애는 정말이지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구나. 대체 무슨 일이니? 뒷마당에서 나무 위에 비밀기지를 짓느라 씨름 중인 아이에게 아버지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힘들 텐데 잘하고 있구나. 이럴 때 아이는 가시성을 느낍니다. 이때 만약 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맙소사, 제대로 좀 못하겠니? 아버지와 산책하던 아이가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정말 많은 걸 보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이는 가시성을 느낍니다. 만약 아버지가 귀찮다는 듯이 그만 좀 떠들 수 없겠니?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사랑, 감사, 공감, 받아들임, 존중의 마음을 전하면 아이는 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무관심, 냉소, 비난, 조롱을 보내면 아이의 자아는 비가시성이라는 외로운 지하로 내몰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존감을 뒷받침하는 유년기 요인들을 연구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에게 가시성을 느끼게 해줄 때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시성을 칭찬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제 때문에 씨름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수학이 어려운가 보구나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분이 별로인 것 같구나.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니? 치과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구나. 화학이 정말 재밌나 보네. 이런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을 보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합니다. 아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어떤 대상에게 진실한 애정을 주고 싶다면 상대에게 가시성을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능력은 보는 능력과 의식의 훈련을 전제로 합니다. 아이에게 가시성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가 따라하며 배울 수 있는 실천의 본보기가 됩니다. 나이에 적합한 양육. 아이에게는 분명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령대에 적합한 양육, 더 정확하게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걸맞은 양육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따금 분명치 않습니다. 3개월 된 아기에게 맞는 양육 방식은 6살 난 아이에게 분명히 부적합합니다. 어른 옷을 걸친 아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6살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식은 한창 자율성을 획득해가는 16살짜리에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6살 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는 진지하게 질문을 받아들이고 답을 주는 것이 올바른 양육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대가 질문을 해올 때는 그 주제에 대한 아이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주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책을 읽거나 도서관에 가서 직접 조사해보라고 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나를 찾아왔던 26살 난 여성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갔고 혼자서는 장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살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는 어머니가 사다 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았습니다. 아내의 옷뿐 아니라 식료품을 포함한 모든 살림살이를 남편이 사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자급자족 능력에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일상적인 문제라 해도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라면 발달 정도에 따라 아이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도 자립성을 길러주는 한 방법입니다. 5살 난 아이에게 스웨터를 입고 싶은지 묻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스웨터 2벌을 보여주고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한편으로 가능한 한 빨리 아이가 선택과 의사결정을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아이에게 선택과 결정권을 넘기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어른의 의식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칭찬은 비난만큼 해롭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다정한 부모라면 칭찬이 답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칭찬은 부적절한 비난만큼이나 자존감에 해롭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하임 G 기트너에게서 평가하는 칭찬과 인정하는 칭찬의 중요한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평가하는 칭찬은 아이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칭찬은 자존감을 키우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데 모두 효과적입니다. 기너트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아이에게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단다. 평가하는 칭찬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하는 칭찬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의존성을 불러오며 수동성을 일깨워줍니다. 평가하는 칭찬은 자립정신, 자기주도성, 자질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질들은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만들어집니다. 또 내면의 동기와 평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평가하는 칭찬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행동과 아이가 이룬 성과를 두고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다면 사실의 근거에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평가는 아이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너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12살인 마르시아는 학교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도와 책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마르시아에게 개인적인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은 마르시아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책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구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기 쉬워졌어. 힘든 일이었는데 해냈구나. 고맙다. 마르시아는 선생님의 인정을 근거로 삼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해낸 일을 좋아하시는구나. 난 훌륭히 해냈어. 10살인 필리스는 올해 내린 첫눈에 보고 느낀 점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시를 읽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가 내 마음과 꼭 같네. 겨울에 대한 내 생각이 시로 표현된 걸 보니 기쁘구나. 어린 시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필리스는 친구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쓴 시를 정말 좋아하셔. 선생님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셔. 7살 루벤은 글씨를 단정하게 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글씨를 줄에 맞춰 똑바로 쓰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루벤은 깔끔하게 정돈된 편지 한 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선생님은 이런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하구나. 네 편지를 받아서 무척 기뻤단다. 편지를 돌려받은 아이는 선생님이 쓴 글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의 귀에 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루벤이 편지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난 글씨를 잘 써. 루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칭찬의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아이에게 칭찬은 더욱 뜻깊습니다.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진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정확히 무엇을 칭찬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칭찬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칭찬받는 대상에 어울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부풀어지거나 거창한 칭찬은 아이를 압도하고 불안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아이의 자기인식에 비추어 볼 때 아이도 그 칭찬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열심이지만 지나치게 폭넓고 무분별하고 과장되게 칭찬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칭찬은 잘해야 효과가 없는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런 방식은 인정 중독을 낳기 쉽습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리라는 기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당장 칭찬을 들을 수 없는 일은 시시하게 느낍니다. 최선의 의도를 품고 있지만 적절한 양육 기술을 갖추지 못한 많은 헌신적인 부모들이 집안을 온통 애정어린 평가로 물들여 아이들을 인정 중독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자율성을 길러주고 싶다면 아이의 행동을 묘사한 다음에 항상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평가가 주는 압박감에서 아이가 자유로워지도록 하십시오.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내거나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그 모습에 기뻐하고 아이의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곧 아이가 의식적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부모가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직함을 부모가 알아차리고 인정해 줄 때 아이는 진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표현하십시오. 아이 스스로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존감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나무랄 때에도 아이 자체가 아니라 오직 아이의 행동을 들어 꾸짖어야 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를 들면 형제를 때렸다거나 약속을 어겼다거나,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설명하고 부모가 원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단, 이때 인신공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감정을 설명하라는 말은 실망했다 또는 깜짝 놀랐다, 화가 났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내 평생에 너처럼 형편없는 애는 처음 본 것 같구나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생각과 평가, 판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처럼 형편없는 아이는 처음이다 같은 감정은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숨은 진짜 감정은 분노이며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아이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비판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아이의 가치, 지적 능력, 도덕성, 성격, 의도, 심리를 의심하는 것으로는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나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공격하면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난 나쁜 아이니까 나쁜 짓을 할 거야. 심리치료를 받는 성인 중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된 지금도 내면화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쁜, 못된, 바보 같은, 쓸모없는 같은 말을 한다고 호소합니다. 대개 그들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에 내리누르는 무게에 맞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몸부림치고 자신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평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개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 운명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 개념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나무랄 수 있다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상황에서도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양육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을 정복한 셈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가 자존감을 낮춘다. 앞서 나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쿠퍼 스미스의 결론에 관해 내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부모는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세웁니다. 또 합리적인 부모는 성과의 기준을 세웁니다. 부모는 아이가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는 아이의 발달 정도와 고유한 특성을 감안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이나 아이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기대로 아이를 억눌러선 안 됩니다. 순전히 충동적인 감정에 이끌려 자기 아이가 당연히 언제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답하면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아이의 실수를 받아주는 기술.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이 아이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잇따른 실수를 통해 걷는 법을 배웁니다. 걸음과 관련 없는 군더더기 동작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걷는 동작만 남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필연적입니다. 걸음마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학습 과정에서도 실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이가 실수했다고 꾸짖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벌을 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성급하게 끼어들어 이리 줘봐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마음껏 노력하고 배울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아이는 실수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거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자기 수용은 허물어지며 자기 책임과 자기 주장은 억눌립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은 보통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수에서 배울 것입니다. 나무라거나 아는 척하는 대신에 가끔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뭘 배웠니? 다음번에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북돋우려면 부모는 이미 정해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 항상 높은 의식 수준과 인내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개 조급한 태도는 효과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세계가 합리적이라는 것과 인간이란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아이들은 효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알미 없다면 이 과업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리적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믿을만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무능함을 느낀 아이들은 흔히 자연, 기계, 공학, 물리학, 수학 같은 영역에 기대어 자신의 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으며 사람들에게는 보기 어려운 건실함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가정에서 건실함을 찾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여기서 건실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른들이 하는 말과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일치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납득할 수 있고 일관성 있으며 공정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거나 심지어 보상을 받았던 행동이 오늘은 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모에게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 상황은 부모가 뚜렷한 원인이나 패턴 없이 간혹가다 불안이나 분노나 도취감을 한바탕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건실한 가정에서는 현실을 적절하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도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말하고 식사를 하는 집과는 정반대입니다. 건실함은 부모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했음을 알았을 때 곧바로 사과합니다. 이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보다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호소합니다.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이유로 벌을 주지 않고 보상을 하거나 힘을 줍니다. 만일 아이가 복종하는 대신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순응하는 대신 자기 책임을 실행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아이의 정신을 지지하는 가정 환경을 만듦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신을 훈련하는 일에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이 과제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다. 안정과 성장을 향한 아이의 욕구는 적절한 체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가정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기대하는 바, 여러 가지 행동에 대처하는 방안,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범위,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방법, 인정되는 가치의 종류와 관련된 규칙들입니다. 좋은 체계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 개성, 지적 능력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체계는 엄격하기보다 유연합니다. 폐쇄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명령하기보다 이유를 설명하며 공포를 심어주기보다 믿음을 호소합니다. 아이의 자기 표현을 격려하며 개별화와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들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부모가 세운 기준은 아이를 겁주기보다 아이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체계가 없을 때보다 어느 정도 엄격한 체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아이에게는 한계가 필요합니다. 한계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한계를 시험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누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맞벌이인 데다가 때때로 야근까지 하는 부모는 마음과 달리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가끔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식사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복잡성과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거론하는 대신에 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담자들을 통해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찾아온 부모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느긋하게 해야 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는 일과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잔소리, 설교, 과시는 금물입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애정과 존중으로 대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 자기 노출, 관계의 지속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제안에 동의한 많은 부모들은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데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들먹거리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표현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권위를 내보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낸다면 아이와 더불어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가족 모두에게 차례대로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준다면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 자신에게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선물을 주는 셈입니다. 이런 부모는 가장 바람직한 의미에서 소속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존감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존감을 죽이는 심리적 학대. 아동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학대받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 식의 학대가 아이의 자존감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충격적인 무력감, 자신이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 무방비 상태라는 고통스러운 느낌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여겨지는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아이의 자존감 성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모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너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아이를 꾸짖는 것. 아이를 조롱하거나 창피를 주는 것.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하는 것.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이용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이를 과잉보호해 정상적인 배움과 자립의지를 방해하는 것. 아이를 방임해 아이의 정상적인 자아 발달을 방해하는 것. 아무런 규칙이나 지지 구조 없이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모순되고 혼란스러우며 논의가 불가능하고 억압적인 규칙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것.
아이의 현실 인식을 부정하고 암묵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정신을 불신하게끔 부추기는 것.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해 아이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 아이의 내면에 오래 지속되는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아이는 본래 못되고 무가치한 존재 또는 죄 많은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언제나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에는 종종 이러한 느낌이 따라붙습니다. 난 어딘가 이상해. 내게 뭔가 결함이 있어. 그리하여 파괴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의 비극이 막을 올립니다. 유년기의 불행을 이겨내는 아이들의 심리 전략. 자존감이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으며 위협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아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습니다. 어른들의 방침과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몇 번이고 실패로 끝나면 많은 아이들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또 막연하게 종종 손윗사람들이나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걸 할 수 있을 리 없어. 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세계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영웅적인 아이라면 설사 그 과정에서 어떤 괴로움과 혼란을 겪더라도 강력한 힘의 근원을 키워나갑니다.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우며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이면 틀림없이 아이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라면 현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자신이 삶에서 무능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아이에게는 그런 운명을 피할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장애물과 맞서 세계와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 의식의 영웅적 성격입니다. 지독하게 불운한 유년기를 견딘 아이들은 종종 특별한 생존 전략을 터득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리켜 전략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전략적 분리는 심리적 장애로 이어지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가 가정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유해한 측면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조정된 이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쩐지 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믿으며 언젠가 그곳에 가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끈기 있게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엄마 같은 여자,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가족에게서 보는 것이 인간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주변을 벗어나면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생각이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전략적 분리가 아이들이 결코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에게 감탄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결과적으로 어른의 실천이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그런 개념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에서라면 아이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발달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생각과 가치는 대부분 가정생활에 녹아들어 있을 때, 부모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 자체에서 배웁니다. 이 사실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과업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성장과 발전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중 어느 것이라도 자신의 발전을 위한 정신적 수련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키우는 원칙들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의 성과와 자존감 모두 향상될 것입니다. 같은 원칙들을 결혼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관계가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원칙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라 해도 자신의 힘겨운 노력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모두의 자존감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5%만이라도 더 높은 수준에서 의식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삶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수용을 실천한다면 아이들은 자기 수용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양육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책임을 적용한다면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좀 더 진실하다면 아이들은 진실한 삶에 대해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의식을 품고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목적 달성과 삶을 대하는 능동적인 태도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아 통합을 보인다면 아이에게는 어떤 점에서 이로울까요? 위의 모든 사항을 실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뒷받침하고 키워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 역시 뒷받침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내서니엘 브랜든의 책 자존감의 6기둥은 자존감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도전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과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동시에 타인에게도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화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6가지 기둥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각각은 자존감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자존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을 통해 꾸준히 길러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며 자신의 가치를 믿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과 결심에서 비롯됩니다.